이제 수 배송 시스템의 합리화란 제목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계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수배송 시스템에 합리화에 대한 그 계산 문제들 쭉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어떤 것들은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것들은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관점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계산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걸 다 풀어야지라는 형태의 접근법 역시 효율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해를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서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도저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건 난 도저히 모르겠어 하는 것들은 그냥 버려도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역시 이제 그런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도와드릴 목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수송계획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일단 수송계획에 대한 개념 들어가 있는데 수송계획은 상품 운송에 따른 총 이윤을 최대화하거나 수송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품을 다수의 공급지로부터 다수의 수요지까지 운송하는 양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며 선형계획의 특수한 형태이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 생산지 또는 공급지가 다수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소비지, 수요지가 다수가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배송을 해야 되는 얘기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버리냐면 공급지 또는 생산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수요지 또는 소비지까지 이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냐면 수송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다수의 공급지에서부터 다수의 수요지까지 전달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경로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옵니다. 그때 각 경로별로 뭐에서 차이가 날까요? 수송 비용에서 차이가 날 거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각 수송비를 전체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는 관점으로 이걸 이동시키는 각 경로별 수송량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송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총 생산량의 합과 소비지의 생산량의 총합이 일치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균형 수송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불균형 수송 문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일단 물류과세 쪽에서 불균형 수송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냥 공급지의 총량과 수요지의 총량이 일치하는 균형 수송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주로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뒤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수송계획에 대한 개념 잡아 놓으시는데 물론 이런 수송계획은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들 역시 말문제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해 놓으시는데 대부분 목적 함수가 수송비용 최소화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수송 문제의 제약 조건식은 비움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제약 조건식에서 기술 계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갖고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의 값은 정수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수송 문제 해결 위해 수송표를 사용한다라고 쓰고 있고 이제 이 수송표인데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보이겠지만 그 어떤 그 표 형태 주는 거 그게 바로 수송표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아직 문제 풀기 전이니까 계산 문제 풀기 전이니까 요 수송계획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잡아 놓으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어마무시한 식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스킵 모셔도 돼요. 어차피 계산 문제 통해서 테크닉을 익히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냥 수송계획의 특성과 앞에서 보셨던 수송계획에 대한 개념 위주로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요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목적 예제 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역시 기출문제들인데 다음 수송 모형에서 공급지 1, 2, 3의 공급량은 각각 250, 300, 150이고 수요지 1, 2, 3, 4의 수요량은 각각 120, 200, 380이다. 공급지에서 수요지 간의 한 단위 수송비용이 그림과 같을 때 수송계획 모형을 수립하라 라고 하면서 단 X, I, J에서 X는 물량, I는 공급지, J는 수요지를 나타낸다고 쓰고 있고 이제 보시면 공급지 3군데와 수요지 4군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경로별로 숫자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거 다 뭐냐면 각 경로별 수송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수송 계획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맨 위가 목적 함수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제약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목적 함수식을 구하는 걸 물어보든가 제약 조건식을 구하는 걸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수송계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급지에서부터 수요지까지 이동시키는 각 경로별 수송량을 결정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각 경로별 수송량이 뭐가 되냐면 의사결정 변수가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 공급지 1에서부터 수요지 1까지 가는 요 경로, 이 경로에 몇 개를 수송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이 경로의 수송량을 뭐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냐면 x1부터 1까지 x1, 2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지에서 수요지 2로 가는 형태를 x1, 2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의사결정문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래서 x11, x12, x13 이래서는 4개 나가니까 1, 4까지 그 다음에 x2에서 x21, 22, 23, 24까지 그 다음에 공급 3은 31, 32, 33, 34까지 나가는 게 바로 의사결정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수송계획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총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x1로 정해 거기에 단위당 수송비가 얼마? 8이 되는 거니까 이 경로에 대한 총 수송비는 얼마가 되냐면 8 곱하기 x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이게 x2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서의 단위당 수송비가 5가 되니까 5 곱하기 x12 그런 식으로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총 비용, 총 수송비용이 되는 거고 그 총 수송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 시기 좀 길게나 다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좀 루틴이 있는 건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각 의사결정 변수에다가 단위당 수송비용을 곱한 것을 총 더해놓은 게 총비용이고 그 총비용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조건식 이제 사실 목적함수식 쪽보다는 제약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물어보니까 이쪽을 보시게 되는데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공급지에서 나가는 게 250개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가고 있고 각각을 x11, x12, x13, x14라고 이미 정의한 거고요. 이걸 다 더한 게 얼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50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x11 더하기 x12 더하기 x13 더하기 x14는 250이라는 조건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공급지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될 거야? x21 더하기 x22 더하기 x23 더하기 x23 21, 22, 23, 24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다 더한 게 몇 개? 300개니까 이퀄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두 3개, 위에 3개요. 이 3개의 식은 뭐와 관련되냐면 첫 번째가 공급지 1, 두 번째가 공급지 2, 세 번째가 공급지 3에서 나가는 물량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개씩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 4개씩은 어떤 의미냐면 그럼 이제 수요질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건 어떤 게 들어올 거냐면 먼저 x 1이 들어올 거고 x2, 1이 들어올 거고 x 3, 1이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1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게 모두 몇 개가 들어와야 돼? 120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x11 더하기 x21 더하기 x3, 1을 하게 되면 이게 몇 개가 되는 얘기? 120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 보시면 x11 더하기 x21 더하기 x31은 120.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 2와 2, 2와 3, 2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1, 2와 2, 2와 3, 2가 들어오는 게 그게 합이 모두 몇 개? 200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두씩 4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송계획에 대한 제약조건식은 나가는 쪽에서의 제약조건식과 들어오는 쪽에서의 제약조건식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수송계획에 대한 간단한 계산 문제 잡아 놓으시면 되고 이건 간단한 논리만 가지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가 되면 풀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수송계획에 대한 개념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수송계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해결 과정과 관련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절차적인 문제부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고 수송표를 작성하게 되고 이 표요. 이 표가 바로 수송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신 것처럼 공급지가 1부터 m개까지 있는 거고 수요지가 1부터 n개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지의 총 공급량 각각 들어가 있고 수요지에 대한 수요량 각각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꺽쇠 넣고 이게 뭔가 쓰여져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공급지 1부터 공급지 1까지
가는데 발생하는 단위당 수송비용. 그렇다면 얘는 공급지 1부터 공급지 2까지 가는 단위당 수송 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들은 각 경로별 수송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정의된 다음에 수송표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초기회, 최초회를 도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초회니까 우린 최적회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최초회를 개선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개선을 통해서 최적회가 결정되고 나면 그 최적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수송계획 절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이쪽이 계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떤 것들이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냐면, 최초회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보실 거니까 일단 절차부터 익혀 놓으세요. 제일 첫 번째, 문제의 정의 및 수송표의 작성, 최초의 도출, 최초회의 개선, 최적회의 결정, 최적회에 대한 평가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최초회의 도출과 관련된 이야기 보시게 되는데, 역시나 최초의 초기회를 도출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초회를 구하는 방법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최초회를 도출하는 방법 크게 3가지 정도가 언급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북서 코너법, 최소 비용법, 보겔 추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3가지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이제 좀 전략적인 측면을 얘기 드리면 보겔 추정법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물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겔 추정법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시면 이건 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이 돼요. 하지만 최소 비용법이나 북서 코너법에 대해서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북서 코너법이나 최소 비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이건 풀 수 있는 정도까지 가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최초를 도출하는 방법, 북서 코너법, 최소 비용법, 보겔 추정법 3가지가 있는데, 이 보겔 추정법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계산 과정도 좀 복잡하니까 정 안 되겠으면 버려도 상관없어. 뭐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학교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북서 코너법과 최소 비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딱 논리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그건 좀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북서 코너법부터 설명할 텐데, 말 그대로예요. 북서 방향에 있는 구석에다가 최초회를 도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수송표의 좌측 상단이 북서 쪽인 거죠. 좌측 상단에 출발하여 우측 하단까지 공급량과 수요량을 차례로 충족시키면서 가능한 최대의 양을 각 칸에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장 간단하게 초기회를, 최초회를 구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밑에 예제 통해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계산 문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보세요. 다음 수송표에서 북서 코너법을 적용할 때 총 운송 비용과 공급지 2에서 수요지 2까지의 운송량은 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톤당 운송 비용 각 칸에 우측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공급지가 모두 3개, 수요지가 3개, 각 수요지별로 수요량, 공급지별로 공급량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경로별 단위당 수송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서 코너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서 쪽 어디라고요? 여기가 북서 쪽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몇 개를 할당할 것이냐? 수요지 1의 수요량이 400개이고 공급지 1의 공급량이 300개니까 최대한 몇 개까지 갈 수 있어요? 300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00까지 가면 여긴 더 이상 들어갈 거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갈 거야?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보시면 지금 이미 400개 중에 300개 할당했으니까 여기다 몇 개 할당하면 되고요. 100개를 할당해 주면 되고, 그 순간 이제 여기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100개는 할당됐고 여기 400개까지 할당이 가능하니까 몇 개 할당하면 돼요? 300개 할당하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내려가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500개인데 300개만 할당됐으니까 몇 개까지 할당할 수 있냐면 200개까지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에는 200개를 할당해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공급지 3회관점으로 보니까 총 300개니까 이제 여기에 100개를 채워주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총 400개, 500개, 100개가 들어오는 거고요. 300개, 400개, 300개가 들어오는 형태로 가는 거고 요게 바로 북서 코너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는 게 북서 코너법이고 이제 각 경로별 운송량을 결정했으니까 문제 요구사항은 뭐냐면 일단 공급지 2에서 수요지 2까지 운송량, 공급지 2에서 수요량 2까지가 되면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구사항은 30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 운송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 운송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금 공급지 1과 수요지 1 사이에 30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단위당 운송비가 8이니까 8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0이고 곱하기 9, 그 다음에 여기가 300 곱하기 12, 그 밑에가 200 곱하기 10, 그리고 오른쪽에 100 곱하기 6으로 주어져 있고요. 요거 계산한 값 고르시면 되고 그 계산한 값이 아마 9,500,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요 예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북서 코너법에 대한 얘기는 다 됐고요. 역시나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북서 코너법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잡아 놓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비용법 단위당 수송비용이 가장 낮은 칸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되 그행의 공급 능력과 그열의 필요량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 양을 할당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비용을 고려함으로 북서 코너법에 비해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절대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 운송비용, 기회비용인데 이러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보겔 추정법이나 러셀 추정법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예제 가지고 루틴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역시나 공급지 3개, 수요지 3개, 각 공급지와 수요지별로 수량들이 적혀져 있고 각 경로별 운송 비용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소 비용법이니까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적은 점에서부터 할당해주면 되는데 지금 12, 15, 9, 8, 13, 16, 4, 6, 10 중에 가장 비용이 작은 건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긴 300과 200이니까 최대한 200까지밖에 할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당이 돼 버리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는 더 이상 할당해서 어떻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중에 그 다음으로 비용이 저렴한 부분을 찾으시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0개하고 300개에서 200개, 100개까지 되는 거니까 100개만 할당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순간 이제 여기도 더 이상 할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거 여기가 되는 거고요. 400과 200이니까 200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 두 개 중에 비용이 저렴한 게 여기가 되니까 일단 100을 할당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되니까 여기가 200을 할당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300, 300, 200이 되는 거고 400, 200, 200의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당하는 것이 최소 비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운송비용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걸까요? 역시나 각 값과 비용의 곱해서 그냥 밑에 해설 가지고 보시면 지금 요거 200 곱하기 4, 다음에 100 곱하기 8, 다음에 200 곱하기 9, 다음에 100 곱하기 13, 200 곱하기 15를 전부 다 더해준 것을 가지고 운송비용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거 계산하시면 770만 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최소 비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보시면서 최소 비용법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거 보겔 추정법이라고 하는 거고 기회비용 또는 페널티 비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회비용과 페널티 비용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성에 근거하여 수송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뭐 해서 블라블라는 얘기 들었고 어차피 이거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밑에 예제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보결추정법이 조금 복잡하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루틴이 생기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는 거고 영 아니다 싶으시면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보결추정법에 대한 문제는요. 그 계산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 그럼 어떤 형태인지 잠깐 보시면 일단 똑같이 수송표가 주어져 있는 거 이 수송표가 주어지면 이제 뭐부터 계산이 돼야 되냐면 이미 보시는 것처럼 기회비용부터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 보시게 되면 먼저 그러니까 기회비용 최소비용보다 오버되는 게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공급제에 대한 기회비용 보시게 되면 9가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가 되니까 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기회비용이 되냐면 3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셀 보시면 8, 13, 16이니까 가장 적은 건 8, 그 다음에 13이니까 그 차이인 5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게 되면 4, 6, 10이니까 4가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6이니까 기회비용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4, 8, 12, 4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8이니까 기회비용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13, 15가 되니까 6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13이니까 7이 일단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 16, 10에서 가장 작은 게 9고 그 다음에 값이 10이니까 기회비용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각 처음에 기회비용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거에다가 제일 먼저 배치하게 되냐면 기회비용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가장 크다 그만큼 급한 거니까 기회비용이 가장 큰 거에다 대입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아까 여기 7이 기회비용이었으니까 이쪽을 먼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비용이 가장 적은 게 여기니까 여기다가 200을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배치해버리면 이제 기회비용이 얼마로 바뀌냐면 이제 이 셀이 사라져버린 거니까 가장 적은 비용이 13, 그다음에 두 번째 15가 되니까 기회비용이 이제 2로 바뀌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금액은 이 크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기회비용이 가장 큰 걸 찾으면 5가 되는 거니까 그 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게 여기고 300과 200이니까 몇 개까지 가능해져요? 200까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00을 할당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가장 큰 5 다음에니까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4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미 이쪽 라인은 더 이상 할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여기다 할당해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얼마가 할당이 되냐면 300이 되니까 100개가 할당이 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야 되는 게 한 거. 그다음에 그게 3이네. 3이니까 이쪽을 채워주면 되는데 이쪽 보시게 되면 지금 비용이 더 저렴한 데 배정해야 되니까 여기 9가 되는 거고 지금 200이니까 여기 몇 개까지 되냐면 200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00을 배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00 배정했으니까 여기 100, 여기 200이고 여기 400이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100이 배정이 돼 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배정하면 300개, 200개, 400개, 200개가 다 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배정하시면서 각 하는 게 보결 추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기회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각 경로별 수송 양이 결정되고 나면 총 운송비용 똑같은 얘기죠. 2곱, 그다음에 2곱의 합을 구해서 총 비용을 구하시면 되고 그렇게 구하시면 73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보겔 추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초기회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북서 코너법, 그 다음에 최소 비용법, 보겔 추정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신 거고 그 정도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방법 익혀 놓으시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북서 코너법과 최소 비용법은 필수로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보겔 추정법에 대해서만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도출했으니까 그다음에 초기회를 계산하는 방법과 최적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로 디임돌법 또는 징검다리법이라는 것과 수정 배분법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이쪽은 계산 문제를 출제되지 않을 거고 그냥 개념적인 측면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개념적인 측면 위주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사실 뭐가 더 중요하긴 하냐면 지금 그 수동계획은요 최초회를 도출하는 방법과 최적회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최초회를 도출하는 방법과 최적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가름마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최초회를 도출하는 방법은 북서코너법, 최소비용법, 보겔 추정법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최적회를 도출하는 방법은 디임돌법 또는 징검다리법과 수정배분법이 있다는 사실이 정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내용들 가지고 그냥 개념적인 측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두 가지가 최적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실을 떠올려 놓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수송계획과 관련된 얘기는 다 보신 거고요.